삐까뻔쩍님이 얘기도 해주셨네요. 아이가 안 죽는 사회를 만듭시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아이가 사라지는 일도 없는 사회가 빨리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경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모든 거는. 이게 독일의 그 뭐 연구 논문이었었고 네. 독일 방송에서도 아마 공영방송에도 소개가 됐었는데 출산율과 가장 관계가 깊었던 것이 여성들이 가임기의 여성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독립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남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여성들이 어느 시점 이후에 내 경제적 활동은 내가 할 수 있겠구나를 느낄 때부터 독일도 출산율이 올라가겠죠. 확 올라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되면은 네. 이제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자신이 생기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네. 그것과 여성들 그럴 독립감과 함께 정부의 어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런 것도 같이 가야. 아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 기자님도 맺힌 게 많으시네요 하셨는데 네 저도 뭐 힘든 시기에 아이를 키우며 이 기자 생활을 2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맺힌 거라기보단 할 말은 많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리 리석영님, 석영리님이 호주 골드코스트 통신원이라고요. 네. 네, 여기는 아이 키우며 일하는 엄마들이 어떤 환경인지 좀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참 누나보다 남편이 더 힘들었어. 아닙니다. 딱 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건 남성분들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안 겪어보신 남성분들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빅딜, 노빅딜, 근원 CPI 절대 아닙니다. 네. 4%대 예금 금리. 네, 네, 세 개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강민호 님, 저 삼계탕 저 안 먹었습니다. 삼계탕 네. 안 먹었어요. 제 생각에는 삼계탕 먹었다고 못 생각합니다. 먹었습니다. 이러셨네요. 점심도 네. 잘 못 먹었어요. 네, 자. 아니 저는 결혼을 안 했어야지 그럴 거면 레오님 이러셨는데 아니 저는 결혼을 안 했어야지는 아니고 힘들었다. 참 일하며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힘들다 그 얘기를 한 거지. 네. 아이를 키우는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힘들 만큼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빅딜이냐 노빅딜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기대해보겠다 했었잖아요. 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방중. 이게 진짜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다. 네, 하반기에. 했었는데 네. 근데 이 회담 이후에 별로 이렇다 할 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없습니다. 네. 옐런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네. 소감은 밝혔는데 이런 소감 말고 예. 팩트로 영양가가 있는 회담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없어요. 와, 드러난 게 없습니까? 이렇게 네. 기사가 없었을까 할 정도로 없었죠. 왜냐면은 저도 과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중국에 가 있다. 네. 예, 이거에 따라서 이번 주가 어떻게 된다. 계속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그 어떤 뉴스도 나오지 않았었고요. 끝나고도 별 뉴스가 없었고 방금 얘기한 거 뭐 건설적인 대화였다 네. 하고 아니면 뭐 첫 술에 배부르랴 이제 물꼬를 텄다. 근데 우리가 원한 건 이 정도의 결과물은 그렇죠. 아니죠. 아니죠. 예,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그럼요. 중국도 여기서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 이상 하반기는 그대로 침몰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고 또 미국의 긴축 이슈도 있고 뭔가를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었고요. 성과를 찾아보니까 뉴스 중에 나온 게 그나마 하나가 새로운 용어가 있었는데 원래는 디커플링,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중국이 이거를 그냥 너무나 싫어하니까 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디커플링이 아니다. 중국과 미국은 이제 리스킹이다. 위험을 줄이는 거다 했는데 이것도 또 중국이 난리. 무슨 우리가 위험이냐, 우리가 리스크라고 얘기하냐라고 해가지고 지금 또 나온 얘기는 다양화다. 다양화? 네, diversifying.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국과만 했었지만 이제 미국이 중국 외에 좀 다양화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 정도의 언어의 유희, 뭐 언어의 유희네요. 예, 네. 유희 정도 외에는 진짜 이 자넷 옐런 장관 중국 왜 갔어? 할 정도의 겉으로 나온 내용물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노빅딜 아무것도 없었던 이제 그러니까 그런 소감만 나오더라고요. 네, 계속. 그런 네. 상황이 됐었던 겁니다. 그럼 뭐 네. 다양화, 다이버시티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그것도 없이 알 수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서영찬님도 미국 쪽에서도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풀어야 될 텐데 중국이 풀든 아니면 옐런 장관이 풀든 안 푸른 거죠. 네. 그러니까 언론이 뭐 받았을 글이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네. 근데 이 평가에 대해서는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잘했다. 네. 우리는 원하는 걸 얻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번 회담이 또 비공개여서 더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나마 가장 주목받은 기사는 오히려 이거예요. 사진 안 준비됐죠. 사진을 준비했어야 네. 되는데 그 제니 젤런 재무장관이 그 허리퐁 중국 부총리랑 악수하면서 이렇게 3번 허리를 네. 이렇게 숙인 거 네. 그거를 두고 오히려 이번에 미국 내 보수 그 대중지들이 오히려 옐런 장관을 막 비난하고 네. 중국이 엄호를 하는 음. 아주 이례적인 그런 아주 상황까지 이례적이에요. 펼쳐졌어요. 아, 여러분들도 지금 보셔도 되거든요. 네. 자넷 옐렌 재무장관 전 연준 의장이죠. 파월 의장. 키가 좀 이제 아담아 그렇죠. 작습니다. 예. 근데 요번에 그 부총리 허리펑이잖아요. 네. 허리펑이 또 뭐 하여간 실권도 없는데 그냥 시진핑의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냥 이런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허리펑을 만났다는 것도 좀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그 둘이 악수하는 장면 동영상까지 보면은 거의 굽신에 가까운 그게 아마 키 차이 때문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악수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미국에서 오히려 굴욕 외교를 지금 그러니까요. 범하고 왔다. 자료를 맞습니다. 에버글로님 키가 허리 정도 그 사진 보신 분들이 그래서 있었죠. 허리뽕인가? 예, 허리에 와서 허리펑이다. 허리에 와서 허리뽕.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히려 옐런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난 좀 미국도 힘이 많이 빠졌다고 느끼는 게 괜히 그걸 발끈한 거죠. 발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자존감이 떨어질 때 오히려 우리가 그런 발끈 같은 걸 하잖아요. 오히려 그 잘 나갈 때는 겸손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예. 아 우리가 맞춰줬다 이럴 텐데 오히려 옐런을 비난하는 그런 보도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더 역설적인 거는 그걸 누가 감쌌느냐. 중국의 인민일보, 뭐 황구시보 네, 이런 데가 황구시보가. 네. 아니었다. 그냥 예의와 격식을 습관이다. 하고 습관이었다 옐런에. 이렇게 중국이 오히려 옐런을 감싸는 네. 이런 현상이 나와 가지고 진짜 우리가 막 지난주에는 호들갑 떨고 막 그랬는데 결과물이 결국 이 사진 하나 키 차이 나는 2명이 악수하는 거 가지고 비난한 거 하나였나? 그거 라고 이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옐런의 방중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일단은 하지만 일단은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보는 것은 뭔가 있긴 있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뇌피셜이자 네. 저의 어떤 하나의 촉이자 이 어떤 정보 종합? 제가 이제 MBTI N이거든요. 네. S가 아니라 N입니다. 네. N 느낌 N인데 N도 큰 N, 빅 N이거든요. 제가 통찰력. 봤을 때 이번에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두 고리에서의 핵심은 국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즉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발행하는 국채의 제1 소비국 늘 사주는 사람이었었죠. 네.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제 오히려 팔고 있고요. 그 역할을 일본이 맞아요. 국채를 사주고 네.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채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에 발행을 해야 누가 그걸 사줘야 그만큼을 찍어내는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늘 이슈가 되는 게 지금 미 국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같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중국아 미 국채를 왜 파니? 더 사줘라.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면의 빅딜 같은 것들이 뭐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조금만 이게 어렵지만 쉽게 이해하시는 게 계속 국채를 팔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국채가 더 넘쳐나잖아요. 네. 그럼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제 측면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반대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미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간다면 안 그래도 미국은 긴축을 더 해야 되는데 중국이 안 그래도 올라갈 미 국채 금리가 중국이 팔아서 더 금리가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면 우리가 상반기에 겪었던 SBB 파산, 은행 파산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완전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예,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든든한 옛날의 중국처럼 미 국채를 턱턱 사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일본 말고도. 그런데 제가 뭘 이렇게 느꼈었냐면 우리 도킴님이 둘이 몰래 뭔가 했음이라고 제가 느끼신 것이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제가 계속 금요일부터 봤거든요. 느닷없이 옐런이 출발 전후에 그냥 솟구칩니다. 그래서 3.9, 4.0, 4%를 그대로 넘어가지고 뭐 막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냥 막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제가 느낀 거는 중국이 옐런 너 올 때 한번 우리의 위력이다라고 해서 팔았다. 어디서 던져서 이런 약간의 시장의 교란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오늘 또 무슨 현상이 있냐면 옐런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났잖아요. 네, 갑자기 떨어졌군요. 이제는 또 아무 이유 없이 4% 밑으로 떨어졌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9%. 그러니까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뭔가 이들 둘이 하기는 했다라는 거 하나 제가 포커스를 찾았었고요. 반면에 위안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특히 달러당 위안화가 7.3 위안을 깨고 더 위안이 약해지면 여기서부터 중국은 진짜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금요일날 치솟던 위안화 약세가 어제 오늘 갑자기 위안화 강세, 위안화 환율을 이제 인민은행이 고시를 하는데 7.1 위안대까지 위안화가 강해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원달러 환율이 1293원까지 강해졌잖아요. 네. 이 원화 강세가 왜 나왔냐면 위안화 강세가 나오면서 같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갑자기 이번 주말부터 강세로 됐다라는 거. 게다가 10년물 국채금리가 느닷없이 치솟았다가 떨어졌다. 옐런 미국 돌아가면서부터 다시 떨어졌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뭔가 있었다. 옐런 재무장관이 그냥 중국에 오고 가지는 않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도킴님 아침에 1300 넘었던 게 그냥 거의 1% 가까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1293원대까지도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 아침에 중국이 위안화 환율 고시를 할 때 7.1위안대까지 이게 빨리 6대까지 와야 되거든요. 6.8위안, 6.9위안대까지 이제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 계속 보셔야 될 것은 과연 옐런 재무장관과 중국이 빅딜 혹은 노빅딜이었냐 빅딜이었냐는 딱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이게 이제 앞으로 뒤에서 떨어져야 설명할 되겠군요. 떨어져야 돼요. 이게 뒤에 설명할 이제 미국의 7월 FOMC과도 연관이 깊습니다만 그거를 뛰어넘는 게 매수세예요. 사주면 일단 됩니다. 네, 누군가가 네, 미국채를 네. 사주는 그거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3.9, 3.8 떨어지는지 또 하나 원화와 위안화 이 두 개의 통화가 강세가 되는지 이거를 보면 남몰래 빅딜이 있었다 없었다. 왜냐하면 이게 노빅딜이었다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을 무너뜨리는 거는 그렇죠. 위안화 약세로 몰아쳐버리던가, 예, 이제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안화 강세를 두고 했다라는 거, 이 두 개를 봤을 때 저는 뭔가는 있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은 어쨌든 원화 강세 또 위안화 강세가 나오면서 약간 웃기도 있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일단 확인해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 막 희망회로를 돌렸던 미중 옐런과의 이 방중에 대한 그 속내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정리해 볼수 있다. 빅딜이라면은 미국 국채를 중국이 사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또 공개하기는 네. 또 약간 그러니까. 그 대신 중국이 얻는 그쵸. 건 뭐냐? 세게 경기 부양을 한번 할 텐데 그렇죠. 거기에 개집을 말라. 그쵸. 네, 미국이 괜히 거기 태클 그렇죠. 걸지 말아라. 뭐 제재하지 말고, 네, 규제하지 뭐 이상한 말고. 규제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뒤에 또 규제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티격태격이 바뀌는지를 지금부터 보시면은 지난주 금토일에 있었던 옐런의 그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된 거라면 중국이 그렇게 중국과 미국이 주고 받았다면 그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겠네요. 그렇죠. 맞는 그러나 얘기네요. 이거는 그냥 언론 플레이가 네. 아니었나. 서로가 우리가 얻었다 하라는 것은 그 내용물은 일단 공개는 안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근원 CPI입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에너지와 식품의 가격을 빼고 나머지 것으로 산출한 물가 상승률. 근원
물가 상승률인데 네. 특별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신에 이걸 갖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7월 FOMC 회의가 나오고요. 네. 7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 주식, 부동산, 뭐 경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로드맵이 다음 주 목요일이죠. 알게 될 텐데 그 전에 과연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지 0.25를 인상할지 0.5를 인상할지 0.5% 포인트입니다. 네. 그거가 내일 밤에 나올 미국의 6월 이제 소비자 물가 네네. 상승률이다라는 건데 저희도 여러 차례 공부를 했잖아요. 미국의 작년 6월 소비자 물가가 9.1%. 네. 진짜 80년대 이후로 처음 보니까 뭘 해도 그거보단 낮게 그거보다 나온다. 낮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일 밤에 나올 걸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느냐? 3.1까지도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3.1이면 게임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1%대 초 예. 바로 코앞이니까요. 예, 코앞이니까. 그런데 이 3.1이 가짜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서 작년에 높았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내일 밤에 나올 거의 관전 포인트는 이 3.1, 우리가 헤드라인 CPI라고 하는데 이 헤드라인 CPI가 아니라 그리고 떨어진 이유는 우리랑 똑같죠. 국제유가 대폭락, 네. 예, 먹거리 대폭락 때문인 거잖아요. 식료, 그 곡물.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관심은 그런 그거 두 개를 뺀 물가. 우리가 코어 근원. CPI라고 할 수 있는 근원 물가를 보자. 그래서 근원 물가가 지금 예상치가 5%인데 네. 5%가 아니라 만에 하나 4.9, 4.8이 나오면 이게 대박이야. 그럼 네. 그래서 오늘 일부 기관에서는 네. 5% 밑돌면 네. 금리 안 올릴 거다. 인상 힘들 거다. 이런 예측을 내놓은 기관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관전의 모든 포커스는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 뭐 이런 거는 이제 야 3좀 초반 이거는 다 너무 알아. 당연한 야, 거죠. 작년에 9%였잖아. 이렇게 다 아니까 이번은 코어 근원을 CPI 근원 물가 5.1 이래 버리면은 진짜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 네. 그러나 네. 근원 물가가 4.9, 4.8 그러면 아마 시장이 또 에라디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일 밤의 핵심은 근원 물가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돼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근원 물가라는 걸. 자, 봅니다. 여기서 지금 일반인님이 이러셨어요. 하도 들어서 근원 물가가 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의 목표가 그거였어요. 근데 아까 앞에 키워드로 돌아가면 네. 이 질문 해주신 분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빅딜을 하면 한국은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입니다. 뭐 제가 중요한 게 모르겠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네. 또 위안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턴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자산 시장에는 꽤 도움이 되죠. 우리 원화도 같이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환율이 그때도 계속했었죠. 주식을 뭘 볼까? 원화 강세가 지금만 보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예. 펀더멘탈 이런 거와 상관없이 지금은 딱 하나를 보냐면 원화 강세. 그러니까 지금처럼 오늘처럼 1290원대 오니까 주식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죠. 급등을 하잖아요. 네. 네. 또 1300 넘어갈 때는 또 기다렸듯이 조정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데 이 시점에서 위안화의 약세가 멈춰준다면 자산 시장에 도움이 되겠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요. 예. 네. 왜냐면 미국도 내년 대선까지는 그렇죠. 전쟁을 좀 피하려고 하니까. 둘 중에 예. 한쪽의 편을 들어야 되는 일도 없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렇게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내일 밤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근원 CPI가 5% 아래로 떨어지면 네.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만약에 3.1이 아니라 그러니까 헤드라인도 헤드라인이. 3.1도 아니라 네. 네, 한 3.5. 3.5. 네. 우리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JP 반대로. 모간은 0.5% 포인트를 그러니까 빅 스텝을 밟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 계산은 이게 되거든요. 헤드라인은 유가 뭐 네네네네네. 하니까 그걸 계산해서 예측치를 3.1 뉴욕 연은에서 뽑은 건데 이게 3.5나 이렇게 나와 버리면은 폭망이죠. 폭망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수요일 날 그렇죠. 내일 밤이니까 아니지 목요일 날
목요일날 주식은 폭망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목요일날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어요. 있죠. 그날 우리가 또 인상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날 회의가 달라지겠죠. 아. 내용물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명 중 9명의 우리 국내 채권 전문가들은 목요일날 동결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럴 확률도 있겠네요. 만에 하나 네. 이제 내일 밤에 미국의 6월 헤드라인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한국에 나왔는데 나온다면. 3.1, 3.2 이 정도가 아니라 3.5가 나왔다. 이러면 이거는 거기다 근원도 한 5%가 한 넘었다. 5.12가 나왔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희망의 끝, 그 희망 회로란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마지막 희망 회로가 이제 끊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오늘 근원 물가를 뽑은 이유가 근원 CPI, 그러니까 코어 CPI 근원 물가가 4.9, 4.8까지 나온다면 이게 여기서부터가 좀 묘해지는 형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원 물가가 오늘 키워드였기 때문에 네. 이 짧게 그 근원 물가에 대한 일화 같은 것들을 네. 이야기해 줄 텐데 네. 1960년대하고 70년대 초반만 해도 근원 물가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물가는 물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시간 관계에서 빨리 말할 텐데 오일 쇼크가 터지잖아요. 네. 70년대 초반에. 네. 그래서 미국의 물가를 계산하는데 유가가 폭등하면서 미국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높게 나와요. 그래서 당시의 연준 의장, 그러니까 지금의 파월 의장 같은 연준 의장이 누구였냐? 아서 번스라는 사람이 이 일종의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네. 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원유 가격이랑 곡물가가 너무 올라서 물가가 튀어오른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물가 계산할 때 이 둘을 빼고 계산하자. 근원 물가라고 하자. 하고 이 근원 물가가 찐 근원 물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대외 변동성이 큰 그게 아닌 것들만 모아놨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네, 거죠. 하고 아서번스가 자기가 연준 의장, 중앙은행장인데 그거를 빼고 유가 높은 거 빼고 근원 물가만 보니까 물가가 안 오른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가를 잡는 게 중앙은행장의 임무인데 그걸 달성한 것처럼 보여서 근원 물가라는 걸 이제 탄생시키게 됐는데 네. 여러분 여기에서의 그 최고의 그 핵심은 뭐냐? 근원 물가만 보면서 야 아서번스가 물가 잡혔네. 이거 금리를 내려버린 거죠. 네, 유가라는 거는 이거 오일 쇼크 끝나면 떨어지는 거야라고 하다가 완전히 미국의 맞죠. 인플레가 대폭발이 네. 터졌고 그 다음에 79년에 취임한 사람이 이제 폴 볼커.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긴축의 왕. ESTJ죠. 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뭐 ESTJ 완전히 막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얘가 20%까지. ESTJ. 우리 지장군이 ESTJ군요. 이게 20%까지 이제 가게 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전 폴 워커군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시 말했는데 만에 하나 여긴 제가 너무 앞서갈 수가 있을 텐데 네. 그 연준이 이제 보고 있겠죠. 근데 내일 밤에 근원 물가가 한 4.8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보고 연준이 7월에 금리를 동결까지 한다고 쳐요. 네. 이건 아직 모릅니다. 그 네. 누구도. 네. 그렇다면 이 제롬 파월은 그 아서 번스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물가는 다시 튀어오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아니 네. 근데 제롬 파월이 그 아서번스를 우리가 항상 인용할 땐 뼈아픈 뭐 기억, 뭐 뼈아픈 추억,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롬 파월도 아서번스가 그 실책을 했던 걸로 우리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본인이 아무리 지금 인플레가 그래서 좀 시장 예상보다 아래로 나온다고 해도 네. 아서번스의 길을 밟는 것보단 아서번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폴 볼커로 가야죠. 그렇죠. 네, 폴 그렇게 볼커로 하지 가야 될 않을까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하는 웬만하면 하지 않을 것이다. 가 맞지 않을까요? 국내 동결로 교수님들도 요새 뭐 그런 칼럼 많이 쓰는데 네. 그 미국 칼럼을 보면 그 레토릭이 엄청 많아요. 가도. 네. 과연 제롬 파월이 아서 번스의 길을 갈 것이냐, 네. 폴 볼커의 길을 갈 것이냐 이런 뭐 칼럼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 중간을 선택하지. 지금까지 중간으로 왔어요. 네. 중간으로 와서 여기에서 7월부터 금리 인상을 몰아쳐서 물가를 때려잡는다. 그럼 폴 볼커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에 하나 7월부터 주춤주춤한다. 그럼 아서번스의 길인데 그 주춤주춤을 열어주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롬 파월도 그게 아마 근원 물가가 될 것이다.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내일 밤에 근원 물가가 5% 밑으로 그러니까 4자를 보여주는지 아닌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재밌게 쉽고 재미있게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을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저는 이 노다지 프리데스크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우리 ESTJ 시장 제가 좀 근데 저랑은 잘 맞아요. 네. ESTJ와 ENTJ가 저랑은 아주 궁합이 자, 잘 세 맞습니다. 번째 키워드 네. 보겠습니다. 네. 예금 금리 4%대. 네. 이게 우리나라 얘기죠. 맞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도 봤더니 네. 뭐 SCJ은행 연 4.2% 정기 예금 나왔고 네. 다시 높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댓글을 보니까 그런 예금 금리 없어요. 막 이렇게도 막 다셨던데 네.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버젓이 4%대 예금 금리가 나왔고요. 3.8, 3.9도 지금 다시 출시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시간이 6분. 그 예대율이라는 게 또 네. 있었거든요. 예. 예대율. 그러니까 분모의 예금, 분자의 대출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당국이 이걸 100%를 기준으로 딱 놓죠. 예금과 대출을. 그러다가 은행들이 좀 가계 부채가 잡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완화를 좀 대출을 해줍니다. 늘려주죠. 그러면은 예금분의 대출이니까 대출을 좀 더 많이 한 105%, 110%까지도 풀어줘요. 네. 근데 그 풀어줬던 거를 이번에 다시 100%로 쪼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예금, 위에 대출이에요. 분모 예금, 분자 대출. 100%면 이게 똔똔이 돼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익을 내기 위해선 대출을 많이 해야 많이 되죠. 하고 싶어지죠. 예. 네. 그럼 이런 100% 규제로 이렇게 됐다고 치면 100%를 만들려면 뭘 늘려야 대출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분모인 예금을 예금을 늘려줘야 늘려야. 예금만큼 아. 대출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은행들이 분모부터 늘리고 있는 3.8%, 예, 거군요. 4.1을 늘리려는 아. 이유가 빨리 수신을 하면 수신 분해, 아. 그러니까 예금 분해 대출이니까 대출을 늘릴 수가 아. 있고 더욱 중요한 건 지금 은행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고 네, 있고요. 네. 앞서 전 세계 시중 금리를 하고 있는 미국 10년물 금리도 지금 3.9로 내려왔지만 지난주에 4%도 네, 넘고 네, 막 네, 네. 또 날아갈 거고 만에 하나 모든 예상을 깨고 다음 주에 막 7월 FOMC에서 0.5% 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면 천정부지로 또 그렇죠. 대출 금리가 튀어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반은 좋고 반은 씁쓸한 건데 왜 갑자기 은행들이 뭐 4%대 예금을 막 해줘? 그거는 예금을 많이 받아야 그만큼의 양만큼 커지니까 대출할 수 대출을 있는 할수 자격이 있으니까. 없기 때문에 대출금리 뭐 지금 다시 3%대가 주담대 3%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예금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는 머지않아 대출 금리가 더 이미 오를 올랐다, 거, 이미 올랐다는 거 봐야죠. 더 오를 분자가 예, 더 예, 커지면 예. 분모가 더 커지면 분자도 더 커질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이 대출 금리가 더 오를 수 있을 거를 예고하는 거라고 봐도 맞습니다. 되겠네요. 하고 그 모든 그 대출 금리를 더 안 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서 이야기했던 제롬 파월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FOMC 회의에서 덜 긴축적이라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네. 아마 시중 금리도 또 잠잠해질 텐데 7월에 파월이 폴 볼커의 길을 간다. 네. 몰아친다. 시중 금리 다시 오르면 주식, 부동산 얘네들 다시 위험.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오늘 1번, 2번, 3번이 이제 하나로 되어 있네요. 결국 예.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 되고 있죠.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깔때기로 그 FOMC 얘기를 연준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깔때기로 어떻게 보면 대출 시중금리, 금리네요. 시중금리, 네, 시중금리네요. 예, 시중금리. 오늘은 금리네요. 예. 돌고 돌아서 그 10년물 국채 금리 다시 또 대출 금리로 연결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다음 주는 저희가 뭐 예상은 일단 내일 밤에 네. 보고 나면 목요일 날 네. 한국은행은 아마 한국은행도 요번은 긴장할 거예요. 네. 예. 그거 보고 그러면, 목요일 날 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에 나올 그 미국의 근원물가 지수에 따라서 금통위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맞아요. 또 그거에 대한 해설까지는 목요일 목요일 날. 정철진의 돈에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